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 중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179명 탑승객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여기서 구성한 내용은 이제까지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와 항공기 외형, 동일 기종에 관한 자료, 그리고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사고는 조류 충돌에 이어 착륙하지 못하고 복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장은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류 충돌, 엔진 고장, 착륙 장치, 고양력 장치, 스포일러, 그다음에 동체 착륙, 메이데이, 역추력 장치, 전원 및 유압 시스템, 그 다음에 LLG, 이것은 로컬라이저를 얘기합니다. 안테나 둔덕, 이 외에도요, 조종실 및 객실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상이 거론되는데 기상 조건은 양호했던 것으로 화면이나 발표 자료를 알 수 있어 일단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 결함과 조종사 과실, 그리고 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이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 항공기의 주요 재현과 공항에 관한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죠. 항공기는 보잉 737-800입니다. 그 다음에 쌍발 터보팬 엔진이고 최대 이력 중량은 78,000약, 그 다음에 최대 착륙 중은 대략 65,000kg입니다. 사고 항공기의 정확한 자료는 FDR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기종의 이륙 속도와 관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능 제한 중량을 58,000kg라고 했을 때 이 항공기 V1, VR 속도는 125노트입니다. 여기서 V1은 이륙을 결심하는 속도입니다. 자, 결심 속도는 중량과 플랩 등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 이것은 참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플랩과 접근 속도의 관계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항공기와 자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역시 참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플랩을 5도 내렸을 때 접근 속도는 250노트죠. 그러면 플랩을 30도를 내리고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접근 속도는 175노트가 감속되죠. 만약에 단거리 활주라든지 비상 상황이라면 최대 40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 속도는 162노트까지 감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 플랩 상황이라면 5도를 내렸을 때 접근 속도가 250노트보다 더 빠르겠죠. 그러면 플랩을 최대로 내렸다면 최대 80노트까지도 감속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착륙 중량은 플랩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착륙 중량이 클수록 항공기 접근 속도와 착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일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충돌 순간의 속도는 160노트였습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한 82m를 정했죠. 이 속도와 50 내지 60톤의 무게를 충돌했다고 하면 대략 3,000에서 4,000톤의 충격 힘이 가해질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착륙 장치가 올려져 있을 때 수평 상태입니다. 엔진 포드에 장착된 대부분 항공기는 착륙 장치가 올려져 있을 때
엔진이 동체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착륙 장치가 내려졌을 때 위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그림은요, 보잉 737-800 조종실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이 기장석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종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항 주변은요, 바다와 인접해 있고 철새 서식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서식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항 환경은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활주로 방향은 이렇게 이쪽이 런웨이 01이고 그리고 반대쪽이 런웨이 19입니다. 이 항공기는 이렇게 런웨이 01으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는 대략 2,800m입니다. 사고 당시 활주로 종단에서 작업으로 인해서 300m 정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신 활주로 길이는 2,500m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여객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충분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양쪽 종단을 넘어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콘크리트 둔덕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FDR 분석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쌍발 엔진 고장 상황은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엔진 완전히 고장, 그죠? 그리고 다른 엔진은 정상, 그 다음에 한 엔진 부분 고장, 그리고 다른 엔진 정상. 이 상황은요, 정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엔진 완전 고장, 그 다음에 다른 엔진 부분 고장, 그 다음에 이것은 부분 출력이 가능하죠. 두 엔진 모두 부분 고장, 이것도 역시 부분 출력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엔진이 다 이와 같이 고장이 났다면 즉각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항공기는 부분 또는 완전 엔진 고장이 혼재된 상태로서 매우 높은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이와 같이 유압 계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여객기는 2중, 3중 유압 시스템이고 또 다른 추갑기를 이용해서 예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압 계통은 이와 같이 시스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B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A와 B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하이드로메케닉 시스템은 유압 계통이 완전히 고장났을 때 기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버 탭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탭이라는 조종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기계적 힘으로 조종면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탭입니다. 또한 전기 계통도 두 개의 발전기와 예비로 배터리가 있어서 엔진 고장 시 예비 비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외형으로 판단이 어렵고 FDR을 통해서만이 시스템의 완전 고장, 부분 고장, 조종사의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고가 이례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동체 착륙 후 속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기계적, 공기역학적 장치가 모두 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조건과 상태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비상 선언을 한 후 복행부터 충돌까지 대략 6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1번 위치까지 정상적으로 목적지 공항 상공에 도착을 했고 런웨이 19으로 착륙이 허가되었습니다. ADS-B 자료에 따르면요, 약 9km 지점에서 고도는 1375피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정상 접근 고도는 약 1700피트로 약간 낮은 고도로 접근 중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FDR을 분석해보면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이상이 발생했다면 조종사는
관제기관이나 회사 운항관리사에게 통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번 위치에서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에 주의할 것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약 2분 후에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고 폭행을 통보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대략 100피트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폭행을 실행했던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FDR을 판독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류 충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된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엔진 오른쪽 엔진 후방에 붉것과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 엔진도 약하지만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FOD, 조류 또는 부러진 그 블레이드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압축기 실속에 이어서 서지 현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압축기 실속과 서지는 고속 고압으로 회전하는 압축기에서 FOD로 인해서 공기 흐름에 심각한 붕괴가 발생하면서 때로는 초크 현상으로 심할 경우 역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압축기 실속 또는 서지 현상은 이미 다룬 바가 있으니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3번 위치의 조종사가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대로 착륙할 것인지 아니면 폭행을 실행할 것인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심이 더 나았을 것으로 보나요? 이 기장은 폭행을 선택을 했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 엔진이 고장 났더라도 한 엔진으로 최소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대부분 조종사가 폭행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한 엔진으로 상승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착륙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여객기는 이미 착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착륙 허가를 받았고 플랩을 내렸을 것이고 착륙 장치는 내려와 있었고 근접 최종 접근 경로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다시 3번 위치의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고 폭행을 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장은 항공기 조종 상태를 유지한 후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최우선 조치는 항공기 조종 우선입니다. 그렇죠? 항공기 조종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상황은 정상 착륙을 위한 플랩과 착륙 장치를 내렸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 기동 중 추력을 최대로 적용을 합니다. 폭행하면서 착륙 장치를 올렸고 이때 내려있던 플랩도 함께 올리지 않았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부분 고정이었다면 추력을 최대로 적용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기는 상승하지 못하거나 약간 상승한 곳에서 비상 착륙을 결심하지 않았나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자, 폭행을 하면서 착륙 장치와 플랩을 올렸고 약간 좌로 선회한 후 우로 180도 선회하는 영상을 관찰할 수 있죠. 다음은 4번, 5번, 6번 위치에서 조종사는 관제사가 비상 착륙 의도를 송신했을 것이고 비상 상황을 인지한 관제사는 가능한 빨리 가용한 활주로에 착륙할 것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이미 활주로는 비어있는 상황이니 어느 방향으로나 착륙이 가능했을 것이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요, 인천국제공항 같이 많은 항공기 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착륙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엔진 상황에 따라 결심해야 되겠지만 두 엔진 모두 이상이 발생했다면 직선 방향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엔진 추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80도 수평 선회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비상 상황에서 180도 선회 기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기장은 활주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았을 때 부분 추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내용은 이게 사고 여객기의 착륙 직전 운항 모습인데 기장이 관제탑에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메이데이 선언을 한 다음의 상황입니다. 여객기가 재착륙을 위해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거의 수평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어라운드를 하면 최대 추력을 내면서 다시 상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볼 수가 있고 이 정도면 엔진 2개 이상 이상이 생긴 것이고 또 사실상 자, 이 영상에도 폭행 후에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수평 비행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선회를 마친 항공기는 활주로와 일직선 정렬시키고 수평 비행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플랩 착륙자에서 활주로 진입 직전까지 기수가 들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와 고도로 착지점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동체가 착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 정원과 외형으로 봤을 때 이 항공기는 분명히 No Flap, No Landing Gear 착륙이죠. No Flap Landing Gear는 매우 어려운 착륙 기술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플랩을 내렸을 때의 대략적인 자세입니다. 기수가 숙여진 상태여 시야가 아주 양호합니다. 착지대 상공에서 플레어 조작으로 기수가 약간 들리죠. 그리고 항공이 자연스럽게 뒷바퀴부터 착지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노플랩 랜딩을 볼까요? 고도는 최대한 지면에 가까워야 하고 수평 또는 기수가 약간 들린 자세에서 착지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착지대에 착지했다면 최고의 기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플랩 랜딩과 플랩 랜딩을 비교했을 때 착륙수가 매우 빠릅니다. 앞에서 사례를 들어봤죠. 사례를 들었죠. V1 그 다음에 피치 다운 모멘트가 거의 없어 수평 자세로 착륙을 합니다. 플레어 했을 때요. 착지대를 눈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조종술이 높은 항공기는 더욱 어렵죠. 이 같은 높이 판단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레이더 고도계죠. 그런데 전원이 완전 꺼진 정전 상태라면 눈과 감각으로만 높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렵죠. 충돌 당시 속도가요. 대략 160노트라고 예상을 한다면요. 착지한 후에 감속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80노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역시 FDR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속으로 대략 300km가 넘습니다. 그야말로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착지대를 통과해 버릴 수가 있죠. 이 항공이 대략 1200m 지점에 착지를 했습니다. 활주로 거의 중간 지점이 되고 나머지 활주로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대략 1900m 정도를 이동한 후에 충돌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동체가 착지한 후 영상을 보면 기수가 약간 들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착지할 때 속도가 적어도 180노트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륙 결심 속도 VR보다 빠른 속도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륙이 가능한 속도이고 매우 빠르다는 걸 나타내죠. 영상을 보면 이륙 자세를 취하고 있는 속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죠. 이 자세를 분석할 때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빠른 속도에서 날개는 상당한 지면 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지 못한 중요 변수가
역추력인데요. 역추력 장치가 어떠한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항공기는 캐스케이드 역추력 장치이고 영상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캐스케이드만 열린 것을 보았을 때 활주로의 마찰로 개방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 외에도요, 착지하면서 자동으로 전개되는 스포일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봐도 스포일러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일러는 플라이트 스포일러와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있죠. 플라이트 스포일러는 공중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라운드 스포일러는 지상에서 사용되지만 착지와 함께 플라이트 스포일러와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모두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스포일러는 빠른 속도로 활주할 때요, 날개에 남아있는 양력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개를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을 발생시켜서 바퀴 또는 동체나 엔진과 같은 활주로 표면과의 마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항공기는 저지할 수 있는 대부분이 장치 그리고 공기역학적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공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그런데 활주로 거의 중간 지점에 착지했고 속도가 너무 빠르긴 했지만 기장은 남아있는 활주로와 LLG 즉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치고 나가 콘크리트 담벽을 넘어서까지 이동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콘크리트 둔덕이 흙에 덮여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기 화면에서 항공기는 활주로에 정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율을 조정하고 수평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조종력은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기장은 항공기를 멈추게 조종할 최대한 힘을 적용해서 뒤로 당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추력은 최저가 되었기 때문에 조종관을 최대한 당겨 동체 후방부와 엔진 그리고 활주로 표면 사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서 자세가 더 들렸다면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 흐름의 급격한 와류가 형성되어 양력이 없어지고 동시에 공기의 힘으로 날개 공기 저항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동시에 동체에도요, 공기 저항이 들리는 힘이 작용하여 마찰력을 더 높이려는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가능했다면 기술을 낮추는 조작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했다면 양쪽 엔진이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수가 강하게 앞으로 숙여지는 강한 힘이 발달하여 동체 전방과 양쪽 엔진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역시 비대칭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항공기 이동을 저지시키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수 부분이 더 많은 면적과 무게로 피치 다운 모멘트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고 날개에 남아있는 양력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수가 앞으로 숙여져 있어 공기 힘에 의한 내리 누르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장에게 순간순간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의 연속으로 조종사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기장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는 수동으로 착륙자체 비상 내림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체 착륙에 성공한 항공기 기장은 안도의 숨을 쉴 틈도 없이 마지막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콘크리트 벽을 치고 나가 평지에 정지시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기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항공기 속도는 대략 160노트였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비행기록 장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속으로 290 정도, 엄청나죠? 조종사라면 생각도 못했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흙에 덮여 있는 건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끝으로 이 사고는요, 설마, 무지,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나온 참사입니다. 자, 여기서 다룬 내용은 공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을 찾아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항공기 제작국이고 모든 상황은 전 세계로 생중계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항공 종사자는 지식과 훈련으로, 그리고 항공사와 항공당국은 전국의 공항을 철저하게 재점검하여 다시는, 그리고 영원히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귀한 희생자의 뜻을 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